자, 오늘은 한문문학의 심리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잠깐만요. 자,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표현이 아니라 소설 작품입니다. 소설 작품. 자, 그래서 요게요 조금 약간 특이한 형태의 소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소설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서술자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심리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이 서술자가 전하는, 안 적어도 돼요. 서술자가 전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 체험을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우야,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뭐냐, 너 이 심리적 체험 관련해가지고 이 단원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아름다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 그 영상 봤습니까? 뭔데? 내가 보고 오라 했잖아, 이 사람아. 이럴 줄 알았다, 진짜. 뺏기지 마, 너한테 안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이 소단원에서는 이제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에 담긴, 자, 잘 보세요. 심리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인식을 파악하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 소설이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심리적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의 서술자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심리적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인식,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볼게요.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요,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 갈래는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이에요. 자, 현대 소설인데 이 나라고 하는 관찰자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이냐라고 하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특이하게. 자, 그래서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찾으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자, 들어오세요. 자, 그거부터 다시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받았던 지난 시간에 받았던 교사님 영어서 있죠? 그거 좀 펼쳐주세요.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이 두 번째 소단원으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일단 첫 번째 부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제목이 이제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고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서술자가 누군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뭐가 되는 거야? 소설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쵸? 자, 볼게요. 보통 차례가 이렇게 차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오면, 이 서술자의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자연의 작품, 자연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그치? 자, 우리 동네에 있으면 이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나가보는 예술인들이 등장하겠다, 그치? 자, 우선은 미술관이 두 개나 있어서 자연 화가들이 자주 보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대요. 실제로 북한산 자락 여기 밑에 보면은 거기 삼청동길 해가지고 거기에 갤러리랑 이런 뭐 예쁜 카페 쫙 많습니다. 거기에요. 자, 그래서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있다. 소설가나 시인들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래요. 자,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대요. 자,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들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방문객인지를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다른 곳에 비해서 예술 1인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쌤이 얘기한 거 여기 있네요. 우리 동네의 또 하나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자, 우리 동네 특징. 자, 그래서 흔히 동네와 크기를 우리는 카페거리라고 부른다. 이때는 그 카페거리라는 말이 생기기 전이야. 그러니까 소설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맞죠? 이 카페거리라고 하는 건 한 2010년대 이후로 이제 생긴 말인데, 이건 2010년대 전에 이제 쓰여진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소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카페거리라고 부른다. 일일이 세워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르는 작고 아담한 카페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 있고, 각각 내걸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가 파는 쭉 읽다 보면 흡사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에 지금 나와있죠.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표시하세요. 동네 예술적인 분위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자주 찾는 글동네 선배들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의 주 고객은 거의가 쟁이라고 했다. 뭔 쟁인지 모르겠다, 그치? 자,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들과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 많은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가 많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앞뒤 연결사항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을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 자, 지금 우리가 보통 무슨 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의 작품입니다. 맞죠? 자, 선생님이 작품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내재적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으로 읽으면서 작품 안에서 생기는 공식이나 작품 안에서 생기는 어떤 이제 그 세계관의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에 해당하냐면 수필 같은 소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산 자락에 가면 진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되어 있으니까 마치 수필 같지만 이거 무슨 작품입니까?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로 여겨야 돼요? 허구처럼 여기면서 읽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이 서술자의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자,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사항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을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작품 안에서 말하는 쟁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주머니 사정은 빈약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겠다. 그치? 그리고 예술적인 걸 좋아하는 존재겠죠.
자, 그래서 쟁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태폐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들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자, 태폐와 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들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거야? 이곳에 있는 카페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페는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그곳을 말하는 거겠다, 그치? 자,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뭐다? 예술적인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쟁이들은 무엇을 쫓는 사람? 예술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쟁이가 아니다, 그치? 맞죠? 긍정적 의미입니다. 긍정적 의미. 자,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했다. 지금 자기도 얘기했네요. 위에까지는 뭐 우리 동네 얘기다. 자,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술하는 사람들이다. 그쵸? 자, 그래서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래요. 나는 내게 감동을 준 2명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서술자 지금 쟁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따로 감동을 준 누구? 이 2명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명의 예술가가 뭐야? 나의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찰의 대상 또는 소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자, 그전 미리 한 가지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 2 사람의 예술가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 동네로 오면 된다. 자, 그들은 이 동네 한가운데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 내재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공식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명의 예술가 적으세요. 특징 뭡니까? 첫 번째 성실하다. 그렇지, 성실. 두 번째 뭐다? 끈질기다. 그렇지, 끈질기다. 사실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 자, 그이는 늘, 자, 특징입니다. 자, 잘 찾으세요. 첫 번째 예술가의 특징, 늘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자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류조각가. 자, 이 여류조각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조각가는 조각가인데 여성인 조각가를 이제 여류조각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여류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쓰이던 말인데 그 왜 이제 막 뭐 사랑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사로운 감정들을 노래하는 여성 작가, 여성 예술가들을 여류 작가 또는 여류 예술인이라고 불렀거든. 그런데 요즘 여성 작가들이 그런 사사로운 것만 써? 아니잖아. 막 엄청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여류조각가라고 하면 요즘은 안 쓰는 표현. 자, 그래서 여류조각가를 상상할지 모르겠다. 자,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인지 나중에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 있다. 자, 끊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특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 자,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어. 따로 한꺼번에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운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여자이다. 자,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얘기 안 해주고 하나씩 열거해주는 이유는 뭐?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표현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에 돌아간다. 자, 일터에서는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실이 드러나죠. 성실. 자, 다음 일터에서의 그이는 아까 했고, 자,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자, 그래서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술가는 김밥 아줌마, 김밥 만드는 사람.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일종의 조각이라고 하면 조각일 수 있다가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김밥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요거 밑줄 딱 그어가지고 기역 이런 식으로 나오기 딱 좋다, 그치? 뭐 물론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긴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요거 뭐야 이게? 서술자의 평가 또는 감상입니다. 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이 서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소설에서 나죠. 나. 자, 그래서 보통의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아주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로 맛을 속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서술자가 생각하는, 나가 생각하는 예술적 면모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뭘 한다? 화를 낸대요. 자, 그래서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뭐만 나온다? 실패장만 나온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데요.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에 열중하는 거다, 그치? 열중, 집중.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뭘 내요? 성질을 낸대요. 이거 특징이다, 그치? 특징. 성질을 내며 일손을 놓아버린대. 자, 그래서 그이는 파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 김밥을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 예술가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장사 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김밥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밥 아줌마라서 김밥 만드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많은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대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자, 실수도 한대요. 자, 이런 거 실수 하나 없이 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실수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 실수도 했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옆구리가 터지는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대요. 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먹어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맛이 뭐였다? 환상적이었다. 맛은 환상적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당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신경질 낸 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은 아니었다 라고 지금 자기가 이
소설의 주인공 소설자 나가 생각한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다? 이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김밥 아줌마 첫 번째 예술가죠. 이 사람은 무엇에 열중이 있기 때문에 김밥을 만드는데 열중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래서 그의 김밥을 서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김밥 아줌마가 만드는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라고 했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만든 김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거나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까 여기 위에 얘기했던 김밥을 만드는데 열중했기 때문이다. 장사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쵸?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술가. 빵똥모자. 두 번째 예술가. 자, 그래서 그는 이제 막 59개를 넘은 남자이다. 자, 또 정보를 한 번에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얘기해 주고 있다. 그치?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거. 자, 그래서 50이 넘은 남자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고 빵떡모자와 아직은 듬직한 몸체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의 그이는 자, 지금 얘네가 뭐야? 전부 이 사람의 이 예술가의 특징이죠. 두 번째 예술가의 특징입니다. 자, 1년 12달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립주택의 마당에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빠짐없이. 자, 빠짐없이 해서 또 뭘 느낄 수 있어? 성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식들의 결혼날이거나 아니면 길이 꽁꽁 얼어붙어 오르막인 이곳까지 트럭이 못 올라오는 한겨울 며칠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무렵과 오후 4시경에는 어김없이 주홍 휘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 있답니다. 자,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하대요.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주홍 트럭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자,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특징이죠. 운전석에서 뛰어내린대요. 자, 그래서 빵떡모자를 쓴 그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대요. 뭐라고 부르는데 양파나 버섯 있어요. 싱싱한 오이와 배추도 있어요. 라고 해서 자,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채소를 파는 사람입니다. 야채를 파는 사람이죠. 맞죠? 자, 엄청 달고 맛있는 복숭아나 포도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채소하고 지금 과일도 파네. 맞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언덕배기를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 시장이 나오는지라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대요. 자, 지금 동네의 상황 어떻다? 버스를 타고 가서 언덕배기를 내려가고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되게 먼 동네 상황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는데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팔게 된 행상 트럭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단골인지라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았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파는 이제 장사꾼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 안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도 넘친대요. 자신감 있는 거죠. 자신이 차고도 넘친다. 자,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소신은 실제에 있어서도 과히 틀린 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오이 하나를 사는 손님일지라도 이 오이의 산지, 원산지는 어디이고 도매 가격은 또 얼마나 높은 최상품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늘 입이 쉴 새가 없대요. 자, 그래서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세히 손님들한테 설명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뿐이 아니다. 지난번에 사간 고구마가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연하고 사근사근한지도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확인한대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그는 아예 장사도 뭐고 없이 그것의 규명에만 매달린대요. 자, 그래서 그 고구마가 달지 않은 것은 삶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도매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이 모자라서였는지 속 시원하게 판가름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은 바로 그 중트럭의 빵떡모자 아저씨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자기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파는 물건이겠죠. 자,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트럭 행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 이게 뭐냐면 아마 이제 그렇게까지 배우진 않아요. 근데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주객전도.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장사하는 목적은 뭐야? 이걸 팔아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런데 서술자가 보기에, 나가 보기에는 이 아저씨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팔고 있는 게 최상의 물건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파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되게 긍정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자, 두 손으로 뒤에 조심조심 그것을 받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 지금 자신이 파는 물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한대요. 자, 그래서 나는 그가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다른 화제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하고 오로지 무슨 얘기만 한다는 거야?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이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가령 이런 식이래요. 자, 이 마늘 보세요. 어느 한가운데 흠이 없잖아요. 요렇게 불구스름하고 중간짜리 상품이지요. 중간짜리가 상품이지요. 자, 그리고 요 반듯반듯하게 패인 줄을 보세요. 자, 이런 것은 짜게면 어김없이 8쪽이지요. 자, 이보다 더 좋은 마늘 파는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 그날로 장사 집어치울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라고 하는 표현. 자, 짚어볼게요. 자, 정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여서 아주 강한 무엇이 느껴지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또는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아니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장사를 집어치우는 것으로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야? 내가 보기에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서술자의 문장. 서술자 나가 보기에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끝낼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자기가 왜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다. 그치? 자,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자, 세상에서 예술가들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주홍트럭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이 틀림없다. 자,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어떤 좋은 상품이었다, 그치? 좋은 상품, 야채 과일에서 맞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팔고 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서술자에게는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맞죠?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다음 김대호의 김대호씨. 자,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김대호씨에 대한 이야기네. 김대호씨의 이야기. 자, 볼게요. 김대호씨는 느리고 길다. 이 김대호씨의 특성이죠. 특징. 자,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간결한 인물 묘사에 대해 단숨에 동의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에 동의할 것이라는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런 거,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그처럼 길고 느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화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참 길고 느리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대호씨는 도대체가 빠릿빠릿한 구석이 전혀 없대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김대호씨의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에 속력이 붙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게 뭐야? 김대호씨가 한 말입니다. 맞죠? 김대호의 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봤자 뭐다? 마찬가지니까 요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 그의 낙천적인 성격. 낙천적이다가 뭐야? 굉장히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런 성격을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봤자 마찬가지다.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자, 그래서 남들 두 걸음 걸을 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귀찮게 뛰고 그런데요? 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성격이 많이 드러난다. 그치? 성격 중요합니다. 성격 드러나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자그마치 1m 86cm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 보폭도 그만큼 넓은 게 사실이다. 자, 그래서 김대호씨는 하도 길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 부근에 통증을 느끼기 십상이다. 자, 키가 크다 보니 신체의 여러 부분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길다. 자, 그래서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길다. 자, 김도씨는 팔도 길어서 남들은 옆 책상에서 무엇을 집어오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는 앉은 채 팔만 뻗으면 대부분 가능하대요. 생김새 묘사다. 그치? 생김새 묘사.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김대호씨는 말도 아주 느릿느릿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표현 성질급한 누구는 김대호씨를 말을 듣다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다는 소문도 있고, 자,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숨씩 자고 일어나서 들어도 김대호씨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는 실험 보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렇다라는 거야? 아니잖아.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과장법을 통해서 무엇을? 웃음을 유발하죠. 자, 그래서 이건 무엇을 가정하느냐 라고 했을 때 김대호씨의 성격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나 또 말투도 들어가요. 김대호씨의 성격과 말투를 과장해서 표현하면서 약간 웃기게 표현했다. 그쵸?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는 자신이 길다는 것을 아주 잘 안돼요. 자,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자, 긴데요 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맞는데요 이런 표현이다. 그치? 기다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자, 또는 길다.
긴데요. 이렇게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김대호 씨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사무실 내의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김대호 씨를 바꿔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는 그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김대호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김대호에는 자, 제가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대호라고 하는 이름이 또 이 김대호랑 음이 비슷하다. 그치? 자,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생각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길다 보니까 제가 긴데요라고 하면은 뭐냐? 자기의 모습이 길다라는 뜻으로 또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긴데요 하면 제가 그 사람인데요 또는 제가 맞는데요 인데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긴데요로도 들리고 김대호 씨니까 또 긴데요라고 들리는 게 웃기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잘못 알아듣고 다시 묻기라도 하면 이번엔 더욱 느린 박자로 또박또박 대답을 내준대요. 자, 제가 긴데요. 제가 그 사람인데요. 제가 맞는데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긴데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김대호 씨를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부른다? 김대호 씨라고 부른대요. 김대호 씨라고. 자, 그래서 그의 별명은 김대호가 속한 사무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어서 언제부턴가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어버렸대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김대호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물론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없이 별명이 통하는 것만 봐도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로 별명으로 불리는 모습, 글씨 좀 안 좋아도 이해 좀 해주세요. 별명으로 불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별명으로 불리는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원만한 편이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실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자, 자기를 별명 김대호 씨라고 불러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만큼 뭐도 깊다. 이해의 깊이도 길다. 이해심이 깊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위 사람들을 뭐 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김대호 씨의 특징적인 장점. 첫 번째, 이해의 길이 길다는 거. 다음 두 번째 뭔데?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의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성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그가 맡은 일만큼은 뭐 하는 사람?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에요. 요거 뭐야? 세 번째 장점이네. 맞죠? 자, 평소에 느릿느릿하다 보니까 덤덤거리지 않으니 실수도 없고 진득한 성격이라 잔꾀를 부릴 줄도 몰라 일에 하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자, 하자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말한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일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맞죠? 자, 말하자면 사람들은 김대호 씨를 뭐하고 있는 셈이다? 사랑하고 있는 셈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김대호 씨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맞죠? 그래서 그를 아끼는 몇몇은 요즘에 김대호 씨에게 이런 충고까지 한대요. 김대호 씨, 장가 가고 싶으면 우선 그 느린 말투부터 고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어떤 특성을 고치라고 하는 거다. 그치? 자, 아니, 제가 김대호와는 전화 받는 말버릇부터 고치자고. 지난번에도 겨우 아가씨 소개해 주었더니 김대호 때문에 어긋나고 말았잖아. 뭐라더라? 전화 받는 것만 봐도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인지 당장 알겠다나? 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촌스럽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나 봐. 맞죠? 자, 그러니까 그 느릿하진 말고 제가 김대호라고 하니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누구의 말씨까지 흉내낸 그 충고는 노총각 김대호 씨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한 모양이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러고는 혼자 웅얼웅얼 연습도 몇 번 했대. 자기가 고치려고. 자, 그래서 천성이 느린 사람이라 그것도 연습이라고 며칠을 웅얼거리더니 마침내 어느 날 오늘부터는 김대호가 아니라 김대호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이제 뭐 하겠다? 이 김대호라는 말 안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그쵸? 자, 그래서 그리고 그날 그를 찾는 첫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올 세련될 말을 기대하면서 귀를 모았대요. 자, 그러니까 김대호 씨라는, 김대호라고 안 하고 네, 제가 김대호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겠지. 자, 김대호 씨는 큰 기침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자, 김대호 씨 좀 부탁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대요. 네, 제가 전대요,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사무실안은 당장의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일로 김대호 씨는 김대호에 이어서 제가 전대호라고 하는 긴 별명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되었대요. 그는 한 번의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김대호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대요. 에이, 저는 아무래도 김대호가 더 어울려요. 사실로도 저는 길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 여기에서 또 성격 드러납니다. 어떤 성격? 낙천적인 성격. 그 다음에 순박하다, 착하다는 뜻이다. 그치? 순박하고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정말이다. 그는 길다. 그는 느리기도 하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자,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 뭐래요? 지금 김대호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행복한 일이라고 해. 자,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옵니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핑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이렇게 길고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게 바로 뭐다? 행복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의 김대호 씨는 오늘도 걸려오는 전화에 느릿느릿한 말투로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김대호라고.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3명을 얘기했습니다. 누구냐? 일단 첫 번째 예술가 2명이었습니다. 맞죠? 첫 번째 예술가 누구? 김밥 아줌마. 두 번째 예술가 누구? 야채 장수 트럭 아저씨. 맞죠? 세 번째 누구? 김대호 씨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내용인데, 자, 앞부분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작품에서 맨 앞에 25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거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비추어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김밥을 만드는 아줌마, 트럭과 채소와 과일을 싣고 다니며 행상을 하는 아저씨, 김대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김대호 씨 등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서 찾은 무엇을 형상화하고 있다?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평범한 이웃들에서 찾은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서 찾은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자, 소설은 인물 간의 갈등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 인물에 관한 서술자의 섬세한 관찰과 묘사, 그들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적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소설은 내적 갈등을 바탕으로 서술되는 소설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설은 원래 보통 갈등이 있는데 이 소설은 특이한 형태에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그 사람들을 관찰한 요 이제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이 소설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물에 관한 서술자의 섬세한 관찰과 묘사, 그리고 서술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는 이들의 삶을 뭘로 보느냐? 자,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소수령 할 때.
따뜻한 시선.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관찰자로 이들을 향해 긍정적이고 표시, 그 다음에 우호적인 태도 표시. 자, 따뜻한 시선, 긍정적이다, 우호적인 태도.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독자에게 행복한 삶에 관해 대해서 뭐하게 하느냐? 독자에게 행복한 삶에 관해서 성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끌어내느냐? 아, 행복이란 뭘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평범한 삶도 가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징. 자, 다른 소설과는 좀 다른 특징이죠.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물 특징들 나오거든요. 이 인물 특징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 딱 귀엽다. 자, 그래서 요거 마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인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인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물들의 말, 행동, 성격 등 외모들을 떠올려보라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참 이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게 느껴진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김밥 많은 아줌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야채 파는 아저씨의 모습을 얘기하고 김대우 씨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아까 앞에 형광펜으로 표시했던 그 형상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인물들을 이제 형상화해서 보여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전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관찰과 묘사입니다. 이거 표시해주세요. 나의 관찰과 묘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이거는 그 단어 학습 활동이랑은 크게 뭐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들어갈 거니까 쉬는 시간. 자,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